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중국 부동산 사이트에 베이징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의 임대료가 무려 1,000만 위안, 그러니까 1년에 17억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월세로 치면 한 달에 1억 3천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도 이곳은 결코 새로 지어진 곳이 아니죠. 약 100년 정도 됐고요. 최근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비쌀 수 있을까요? 물론 베이징은 전 세계에서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후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베이징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물건을 보러 오게 되는데 정작 거래는 계속 불발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격이 낮아지고 14억 6천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이상하게도 반응은 냉담했죠. 사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바로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집으로 불리는 베이징의 대표 흉가 경성 81호입니다. 서양식 3층 건물 2채로 구성된 이 저택은 베이징의 중심부 조양문내 거리 81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성 81호 혹은 차오네이 81호라고 불리죠. 원래는 1910년에 미국인 선교사가 언어훈련센터와 휴식처를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사가 한참일 무렵입니다. 그 당시 유독 3층에서는 알 수 없는 빛이 목격되었고 종종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나타나서 인부들을 소름돋게 했습니다. 개 중에 용기 있는 이들이 이게 누군지 확인하려고 형체를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손수레에다가 건축자재를 실어놓은 채 퇴근을 했는데 다음날 와보니 이 수레가 엉뚱한 곳으로 옮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워낙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인부들 사이에서는 이 집터가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겁에 질린 이들은 돈도 포기하고 그냥 주랭랑 도망칩니다. 건물의 소문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다른 인부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렇게 완공을 앞둔 건물은 방치되었는데요. 그 사이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이곳은 장기간 폐가로 남게 되죠. 앞서 말했듯이 건물이 외국인 소유자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사리 저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중국의 한 국민당 장교가 주거를 위해 건물을 사들였는데요.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이어갔죠. 완성된 건물에 장교와 가족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만 되면 집안 어디선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난다는 겁니다. 혹시 쥐인가? 그런데 이렇게 삭삭삭삭 쥐 소리라고 보기엔 너무도 이 소리가 일정하게 들립니다. 가족들이 점차 공포에 휩싸였지만 정작 장교는 귀신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 아주 강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기서 나는 소문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얼마 후에 그의 둘째 부인과 하인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집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어느 순간 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패배해버리자 장교는 둘째 부인을 여기 내버려둔 채 황급히 첫째 부인만 데리고 대만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 당시 둘째 부인은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습니다. 이후 매일 밤 홀로 남겨진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에선 끊기지 않았죠. 결국 상황을 딱하게 여긴 이웃들이 어느 날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강제로 문을 뜯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높은 천장에 배가 불룩한 임산부가 목을 메고 매달려 있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시간은 장교가 저택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로 추정됩니다. 즉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이웃들이 의문을 제기했죠.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바로 전날 밤에도 건물에서 분명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 일 이후에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밤이나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저택에서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여자 울음소리를 함께 들었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주변에서 여기는 사람이 죽었댄다, 이런 흉흉한 소문과 함께 또다시 이 집은 장기간 방치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소문이 잠잠해졌을 때쯤 이번엔 부유한 허씨 일가가 집을 보러 왔다가 이 서양식 저택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바로 구매를 합니다. 계약 이후에 그가 이사를 들어왔는데 역시나 얼마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한밤중에 집을 지키던 개가 미친 듯이 지저대서 모두 깨기도 했고요. 밖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동시에 다 울어대는 아주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하인들까지 모두 시달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인 한 명이 마당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뭔가 낯선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우물 안을 들여다봤죠. 보이는 건 숨진 여성의 시신입니다. 사체를 건져 올려보니까 너무도 처참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안구는 적출된 상태였죠. 그녀는 이 허씨 집안의 몸종 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허씨 일가를 비롯한 모든 하인들마저도 이 끔찍한 사건의 용의자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못 내놓는 그 사람, 바로 허씨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환경 탓이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아나무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이 집안 외아들을 감히 누구도 나무랄 수 없었죠. 그날의 비극은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시신이 훼손되고 안구마저 적출된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아버지조차 모른 척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택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엔 외아들을 비롯한 허씨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일가족 살인을 당한 겁니다. 발견된 모습이 너무도 끔찍했는데 모두 안구가 적출되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들 자신의 손에 그 안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고요. 차은의 81호, 경성 81호 이 흉가에 담겨있는 괴담은 자살, 살인, 일가족 사망까지 베이징 토박이라면 결코 기피하는 곳이 되면서 흉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집을 둘러싼 오싹한 괴담들이 젊은이들에게는 꽤 큰 흥미거리가 되었죠. 특히나 흉가 체험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경성 81호의 내부의 모습인데요. 한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상당히 침침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곳곳에는 깨진 유리와 부서진 문과 가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게다가 담력 체험이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다 보니 휘족이고 간 낙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스산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엔 가장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실. 경성 81호 저택의 지하실은 무려 지하 3층까지 내려갑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숨겨진 비밀 통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죠. 무엇을 위한 통로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저택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선하우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서 이것 또한 방치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 들어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공사 중 벌어진 어떤 의문의 사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때는 지난 2001년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공사장 인부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화장실이 급한 한 인부가 아파트 지하실로 내려가서 해결하기로 합니다. 가보니까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한기로 인해 오싹함이 느껴졌죠. 빠르게 소변을 보고 그들이 지하실을 빠져나오던 중 우연히 지하실 북쪽 벽면에 웬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술 기운도 올랐겠다. 호기심이 앞선 인부 3명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던 인부 1명은 그들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인부 3이 지하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말리던 인부는 홀로 공사장 막사로 돌아옵니다. 약 20분 후 막사에 있던 그가 무의식 중에 도로 건너편 81호 저택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환한 불빛이 여러 번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죠. 분명 아무도 살지 않는 집입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한편 지하실 깊숙이 내려간 인부 셋은 이후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도록 감감무소식이었고 이들은 실종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지하실에 있던 구멍의 통로는 건너편 경성 81호 저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이 근방에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에 대대적인 지하 공사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저택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여러 개의 지하도로가 발견되는데 놀랍게도 그 길이가 무려 5km에 달했고요.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공사를 담당했던 중국 정부에서 일부의 지하 통로를 아예 매립해버려요. 그리고 차오네이 81호와 연결되는 입구도 영원히 폐쇄해버립니다. 이로써 그 땅굴이 저택과 연결됐던 땅굴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어떤 비밀이 숨겨 있었는지는 영원히 봉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낡고 오래된 저택을 중국 정부는 철거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의 한 다큐에서 이곳에 대해 미스테리를 다뤘고 그 과정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이 저택을 철거하려고 시도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부들이 계속 실종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후 공사는 중단되었고 철거는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러던 지난 2014년입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 중국 공포영화 경성 81호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흉가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흉가 체험을 위해 여기를 찾았고 저마다의 후기를 내놓았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저택 입구의 기온이 다른 곳보다 유독 낮은 것 같아서 으실으실하다고 말합니다. 강한 음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진 속에 보시면 입구에는 이곳은 위험한 곳이니 내부 출입을 금지한다. 그걸 어기는 자는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는 아주 섬뜩한 경고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방문자가 들어갔죠. 인명사고는 다행히 나지 않았지만 이후 건물의 대문은 아예 굳게 잠겼습니다. 그러다 2016년 이 저택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금의 이 깔끔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 후인 2017년 3월 중국의 부동산 사이트에 임대료 1년에 17억이라는 매물로 등재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가격은 주변 건물보다 1.5배나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황당했죠. 흉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 값이면 차라리 한 채를 사는 게 낫지 않냐? 현재 경성 81호 두 채의 건물 중 동쪽 건물, 그러니까 사진상 왼쪽 건물은 베이징 천주교 애국협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괴담이 끊이지 않았던 서쪽 건물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 속에서 건물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저택이 하도 오래 비어있어서 빛을 차단할 목적으로 담쟁이 덩굴을 심었는데 그게 너무 무성해져 버린 것뿐이다. 그게 분위기를 음침하게 만들었고 온갖 도시괴담을 만들어진 것뿐이지 이 건물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목격자들이 들었다는 건물 내 웃음소리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죠. 베이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흉가 차오네이 혹은 경성 81호. 다녀오신 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9월 13일 저녁, 경남 창원시 마산구 오동동에 있는 아귀찜 골목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주점 앞에 기웃거리면서 여기 사장을 찾는 듯했죠. 주점 여사장은 평소 가게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했기 때문에 뭐 안에 있겠지 싶어서 남성이 조심스레 가게 안쪽 쪽방으로 들어서는데 잠시 후 사장이 그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걸 발견해요. 잠든 게 아니었죠. 그녀는 싸늘하게 사망한 채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이 쪽방에서 발견된 시신은 주점 사장이었던 54세의 여성 김경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로 오른팔은 배 위에 그리고 왼팔은 바닥으로 뻗고 있는 자세였고요. 코와 입 주변을 봤더니 사후에 생긴다는 거품이 있었어요. 또 양손과 발은 까맣게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요. 이걸로 봐서 사망한 지 좀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폭행이나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그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망자 김 씨의 입 안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쑥떡이었죠. 국과수 부검을 해봤는데 식도와 위장에서도 쑥떡이 발견됩니다. 그 외에 독성이나 알코올은 없었고요. 사건 현장에서도 먹다 남은 사과 조각과 또 다른 쑥떡 몇 개가 발견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걸로 봤을 때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기도폐색 질식사 이걸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동안 마산 쑥떡 사망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렇게 혼자 떡을 먹다가 고독사 했다라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허망한 죽음이니까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떡을 먹다가 죽을 수 있냐 선뜻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인데요. 물론 여러분 실제로 떡이 목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국내외 사례들은 다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국과수 부검에서 경숙 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남겨놓고 말아요. 이유가 있었는데 행여나 모를 또 다른 죽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위장에 있던 내용물이 기도로 역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죠. 법의학자들은 무조건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걸 질식사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해도 누워있다 보면 식도 역류라는 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경찰이 그녀의 행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시신 발견 엿새 전인 9월 7일 새벽입니다. 이 사건 현장과 같은 골목 금은방 CCTV 속에서 경숙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되는데 그녀가 가게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갔죠? 주점 불이 꺼졌고 이후로 그녀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모습인 것으로 추정돼요. 이웃들은 평소에도 혼자 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가족 없이 지내던 경숙 씨의 죽음을 다들 안타까워 하셨는데 워낙 그녀가 이 동네에서 평이 좋았다고 합니다. 성실해요. 근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형편은 늘 빠듯해 보였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좀 다음에 내면 안 되냐 하고 외상을 할 때가 많았고요. 또 이 주점이 저녁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낮에는 다른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들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망 이후에 혼자 살던 경숙 씨에게 사실 헤어진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26살 정도에 결혼을 했던 아주 평범한 주부예요. 하지만 20년 전쯤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딸과 아들을 남겨둔 채 가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혼자가 된 경숙 씨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복지사로 일하면서 노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7년 중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 이 마산, 이 사건이 일어난 오동동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이혼을 한 건 아니었고요. 단순 가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마산에 오고 나서 7년 후인 2014년에 경숙 씨가 불현듯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요구했고요. 그 결과 5천만 원의 위자료가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 그러니까 관계도 정리했고 위자료도 받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김 씨가 이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요, 경숙 씨에게는 이혼한 남편과 자녀들 외에도 버젓이 친모와 형제들도 모두 살아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 가족들과 다 연을 끊고 홀로 산 건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형제들이 경숙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건 경찰을 통해서였죠. 기록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랴부랴 마산으로 향했고 거기서 또 한 번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경숙 씨의 장례식이 가족 없이 한 친구의 주도하에 치러지고 있던 겁니다. 이 친구라는 사람이 원래 마산에 살던 중학교 동창 김 씨였죠. 그녀는 이 장례식에서 친구의 죽음을 정말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었어요. 화장터에서 거의 오열하면서 쓰러졌을 정도니까요. 장례가 다 끝나고 형제들이 아니 가족이 있는데 왜 더 빨리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좀 항의를 하게 되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경숙이가 그걸 생전에 원치 않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아 뭔가 이 집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50대의 여성, 평소에 지병도 없고 건강했던 경숙 씨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친구한테 그런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긴 걸까요? 어쨌든 당시의 형제들은 아유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장례까지 치러주고 너무 고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잘 끝나고 나서 이 마산 쑥떡 사망 사건은 그저 잊히는 듯 했죠.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2019년 2월입니다. 사망한 경숙 씨의 친딸 이 씨가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숨진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경숙 씨 앞으로 무려 22개의 사망보험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령액이 무려 58억 원에 달했죠. 58억 원이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 좀 수상한데 이거 혹시나 싶어서 변사 사건이 아니라 강력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전에 경숙 씨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했어요.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 사망 당시의 통장 잔고를 보니까 겨우 10,000원 정도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빚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22개의 보험료로 총액 142만 원을 매달 납부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그 경숙 씨의 절친이라고 주장하는 중학교 동창 김 씨였던 거죠. 와, 이건 냄새 납니다. 의심스럽죠. 자, 그러면 김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조사 결과 실제로 사망한 경숙 씨와 동창인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숙 씨의 그 결혼식 사진을 찾아냈는데 바로 뒤에 서서 사진을 찍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도 맞아요. 경숙 씨가 이제 남편과의 불화로 가출한 뒤에는 친구 김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김 씨네 가족과 연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숙 씨가 운영하던 주점 그 상가 건물 보이셨죠? 그것도 친구 어머니 소유였어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도 그 친구 김 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증언에 따르면 친구 김 씨는 경숙 씨를 마치 좀 아랫사람, 하인 부리듯 행동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경숙 씨 또한 친구를 사장님이라고 불렀고요. 결국에 이걸 알아보니까 이 주점의 진짜 사장은 김 씨였고 경숙 씨는 대신 가게를 보던 사람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 어땠냐라는 건 살아있는 김 씨가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김 씨는 어머 무슨 소리냐, 경숙이는 정말 나랑 친자매 같은 사이다 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친자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드러나는데요. 호적 등본을 떼어보니까 경숙 씨가 김 씨, 그러니까 친구 김 씨 어머니에게 성인 입양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자매가 맞다는 거죠. 경숙 씨가 입양이 된 시점을 보니까 2016년 4월 14일, 사망 딱 1년 전인데요. 50이 넘은 성인이 버젓이 자기 엄마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엄마에게 입양을 간다는 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입양 과정도 어딘가 이상합니다. 보통의 부모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성인 입양을 할 경우에는 그 친부모의 동의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숙 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네, 어머니 친필로 서명이 분명 있어요. 그럼 정말로 친어머니는 딸이 입양을 간다는 걸 동의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은 반발했죠. 당시 경숙 씨 어머니는 80대의 고령이셨고요. 시력까지 거의 이르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침 어느 날 경숙 씨 오빠가 본가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경숙 씨가 안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참고로 경숙 씨가 본가에 논의를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방에서 뒤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친구 김 씨였던 거죠. 이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오빠랑 마주치자 아주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급히 자리를 떴는데 추정컨대 아마 이때 경숙 씨와 친구 김 씨가 강제로 어머니의 사인을 받아간 게 아닐까 의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지난 2015년 경숙 씨가 별거 상태였던 남편에게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을 분할받은 거 기억하시죠? 이 또한 배우의 김 씨가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렇게 뭔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거의 친구 김 씨에게 귀속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굉장히 모든 걸 의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거액의 사망보험금이에요. 보험. 경숙 씨는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22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어요. 마지막 보험은 그 어머니한테 입양된 지 2달 후에 든 거였죠. 또 기록을 보니까 22개 보험 중에 어떤 거는 하루 동안에 2개 정도의 보험을 한 번에 가입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장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10년 이내에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는 생명보험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생명보험. 아니 평소에 지병도 없고 나이도 50대면 젊잖아요.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막 투잡을 뛰고 있던 그녀가 자의로 정말 이 22개의 보험에 들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경숙 씨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후에 수익자가 전부 친구 김 씨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 씨는 이거는 경숙이가 100% 자기 의지로 나한테 이름을 돌린 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수익제를 변경을 할 때 경숙 씨가 직접 친필 사인을 남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친구 김 씨도 함께였다라는 게 확인되죠. 아니 왜 이 돈을 또 친구에게 다 남긴 건지 자식들도 있잖아요. 경숙 씨는요, 남편에게 두고 온 두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틋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혼 소송을 할 때 도와줬던 변호사한테도 정말 난 너무 자식들이 보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고요. 또 종종 친언니와 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애들은 잘 있냐라고 안부를 물었었고요. 경숙 씨가 막 주점을 하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던 것도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 억대 보험 수익자를 자녀도 아닌 친구 김 씨로 다 지정해뒀다? 자, 그럼 이제 김 씨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김 씨는 세상에는 원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다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평소에 오히려 경숙이의 친가족들은 연락도 안 하고 지내면서 가족처럼 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더 경숙이를 챙겼고 입양까지 했는데 보험금이 탐나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이 죽음이 타살의 가능성이 없이 경숙 씨가 떡을 먹고 죽은 거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오게 돼요.
앞서 숨진 경숙 씨를 최초로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이 앞에 기웃거렸던 그 남성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친구 김 씨 여동생의 남편, 김 씨의 제부 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김 씨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김 씨 자매 그리고 제부 최 씨까지 모두 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죠. 이러다 보니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겁니다. 사실 다 필요 없고 이 경숙 씨 죽음이 그럼 정말 떡에 의한 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쑥떡 때문에 죽은 건지 그 여부를 재확인하면 되는데 당황스럽게도 법적으로 숨진 경숙 씨는 이미 입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 씨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들은 부검 감정서나 수사 자료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절당해요. 황당하죠. 이게 법적인 가족인 김 씨가 발빠르게 자기 외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즉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요. 여러분, 현재로서 경숙 씨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변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일각에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망 추정일을 시신 발견 이틀 전인 9월 11일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괴사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고인의 생존 활동은 이미 그보다 앞선 7일 새벽부터 멈춘 상태였죠. 발견 이틀 전에 사망했다기에 부패도 상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 건물 뒤쪽에 CCTV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도 확인하지 않았고,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통 고인의 핸드폰이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죠.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경찰은 그냥 이 사건이 이분이 떡을 먹다가 사망하셨구나 라고 치부하면서 모든 게 벌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익자인 친구 김 씨는 새마을 금고중앙회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왜 보험금 안 주냐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재판부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김경숙 씨 죽음이 단순히 사고라고 보기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입해서 사망보장,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게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판단했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당사자, 수익자 당사자인 김 씨가 보험 설계자 출신인데다가 보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 씨는 어떻게 반응했냐? 즉각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를 한 상태고요. 김 씨는 유족들이 지금 보험금을 욕심내서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보험금에는 전혀 욕심이 없다고 말하죠. 특히나 경숙 씨 딸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진실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58억 원의 사망보험금, 그 수익자로 지정된 단 한 명의 친구. 과연 이건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눈물겨운 우정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친구의 탈을 쓴 악마가 설계한 범죄일까요? 부디 고인의 마지막 길에 한치의 억울함도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7년 4월 27일 인도 북부 수마트라 지방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청년들이 한창 사탕수수밭을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 보는 큰 진흙더미였는데 마치 무덤같이 쌓아 올려진 모양이랄까? 너무도 수상했고 청년은 즉각 근처에 있던 마을 이장에게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잠시 후 이 동네에 살고 있던 건장한 남성 6명이 모였고 다 함께 그 진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파 내려갈수록 그저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올라옵니다. 꺼림직해진 동네 남성들은 일단 작업을 멈추고 인근 군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군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당신들끼리 땅을 더 파보다가 혹시나 시체라도 나오거든 그때 다시 신고하라는 좀 안일한 자세를 보인 겁니다. 저녁이 되었고 그 동네 6명의 남자들이 다시 모여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무언가가 포착되었죠. 그건 바로 나체 상태로 있던 여성의 시신 한 구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던 거예요.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범죄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고 여기서 나체가 된 여성의 시신이 안 매장됐다? 주민들 기겁했고요. 그제서야 경찰 조사도 시작됐죠. 우선 시신은 인근에 살던 주민 21살의 여성 듀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와서 목 놓아 울었죠. 그런데 이 시신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땅속에 묻힌 시체는 하늘을 본 채 누워있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듀이는 팔을 양옆에 딱 붙이고 마치 기둥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형태로 땅 밑에 묻힌 겁니다. 수직으로 땅 밑에 묻혀 있었다고요. 그녀는 분명 죽기 전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조사가 시작됐죠. 보니까 3일 전에 듀이가 가족 심부름을 한다면서 집을 나섰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이 3일 전 듀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나 찾아 나서는데 마침 그때 자신의 인력거에 듀이를 태운 적이 있다는 15살 소년이 등장해요. 소년은 그날 듀이에게서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딘가 굉장히 초조해 보였어요.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 그녀가 인력거에 타서는 목적지를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더 특이했죠. 듀이가 타자마자 일단 출발해라 하더니 이 앞에서 꺾어주세요. 아니 저 앞에서 왼쪽. 이렇게 방향만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도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제발 목적지를 말해달라라고 애원했는데 그러자 듀이가 조심스럽게 수라지네 집으로 가주세요 하면서 한 남성의 집을 지목합니다. 아맛 수라지. 그는 옆 동네에 살던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평소에 영험하기로 소문도 자자했고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후 듀이는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당부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에 온 걸 결코 비밀로 해달라는 이야기였죠. 경찰은 즉시 이 수라지라는 남자 무당을 소환했고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그는 난색을 하면서 자신은 듀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반복하는데요. 한편 수라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의외의 걸 발견합니다. 여성의 옷, 가방, 게다가 팔찌까지. 심지어 이건 모두 죽은 듀이의 소지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나서 무당 수라지가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담담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찰날이 내 기억이 맞다면 나는 듀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을 죽였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지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수라지는 납치 및 살인죄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 그는 지난 5년 동안 16명의 여성을 더 죽였다고 자백해요. 근데 아직 놀랄 때가 아닙니다. 지난 5년이요? 그럼 그 전에는 살인을 안 했다는 걸까요? 아니요. 이후 경찰은 계속적인 조사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 11년간 총 42명의 여성을 살해한 게 드러납니다. 42명이요. 근데 좀 이상해요. 범죄라고는 없는 이 평온한 지역에서 지금껏 그 많은 여성들이 사라졌다는 거고 또 어딘가 묻혀 있다는 건데요. 왜 여태까지 아무도 연쇄살인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우선 그가 그 수많은 사체들을 숨긴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사탕수수 밭이었습니다. 뒤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탕수수 밭에 최소 41명의 사체가 더 묻혀 있다는 건데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다 보도가 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 정부까지 다 달려들었고요. 그날부터 대대적인 사탕수수밭 수색이 시작됩니다. 일단은 사탕수수 다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곳 한 곳 파내기 시작했죠. 포크레인까지 동원을 해서 며칠간 쉬지 않고 작업을 했고 머지않아 유골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41명의 사체를 막 발굴해야 하니까요. 정말 엄청난 양이었죠. 심지어 거기엔 아직 썩지 못한 실신들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있던 마을 주민, 진짜 경악하죠. 전문가 분석 결과 모든 시신들은 다 여성이었고 나이도 11살에서 30살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시신들의 머리가 모두 한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나마 형체를 알 수 있는 시신에서 확인된 점이었죠. 자,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를 자랑하죠. 그 속에서 시신이 오랜 기간 묻혀있다 보니 대부분 굉장히 심각한 부패 상태를 보였습니다. DNA 조사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뭔지 혹여나 성폭행의 흔적이 있는지 등등은 제대로 알아낼 수 없었는데요. 유독 여성들만 살해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게 성범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지만 이에 대해 수라지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42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인했는지 그 동기를 밝히는데 그게 더 충격 이상이었죠. 바로 주술의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술.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릴 텐데 다소 엽기적이고 불편한 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우선 아시다시피 수라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죠. 소위 인도네시아의 주술사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주술을 부려주면 내 삶의 결혼, 사업, 건강까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건데요. 특히 그는 여자 손님들이 많았다고 해요. 밤 늦게 혼자 은밀히 이 무당을 찾아와서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대부분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한 부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피해 여성인 듀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인력거 소년이 아니었다면 사실 듀이 또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연쇄살인을 당한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은밀하게 무당 수라지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지난 11년간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손님이 찾아오면 그는 요금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술을 치르겠다면서 늦은 밤 사탕수수 밭으로 고객을 데려갔고 그 다음에 삽으로 땅을 깊게 파괴해요. 그리고 여성들을 그 구멍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이 주술 의식의 일부니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성들은 손과 발이 묶인 채 구덩이로 들어갔고요. 이제 구덩이가 막 채워져요. 이렇게 얼굴만 내놓은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그녀들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하지만 원하는 바가 있고 그는 무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말을 따랐던 겁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더 이상 몸을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데 그 무방비의 순간 수라지는 여성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숨이 멎는 그 순간 입을 맞춘 뒤에 타액을 먹습니다. 타액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피해자를 땅속에서 꺼내고 나체로 옷을 벗긴 후에 이내 그들의 머리가 자신의 신당, 자신의 집을 향하도록 다시 땅에 묻는 겁니다. 전 정말 전 세계 많은 사건을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40명 이상에게나 해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들이 전부 다 수라지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기이하고 엽기적인 살인은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당이었던 수라지가 이렇게 해야만 자신이 더 강력하고 영험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수라지가 말하길 과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또한 굉장히 유명한 샤먼, 무당이었습니다. 과거 샤머니즘을 중시하던 풍속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를 다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에 반해 아들 수라지는 좀 문제였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범죄 저질렀고 물건 훔치거나 길 가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기 일쑤였고요. 19살이 되었을 때는 절도 폭행죄로 감옥에 10년 동안 복역했고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수라지가 마음을 먹어요.
내 명예를 회복해야겠다. 그 방법을 연구하던 중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그 신적 능력이 자신한테 되물림된 것처럼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을에 굳은 일이 있다면 두 손 걷고 나섰고요.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평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역시 무당집 아들이라 다르다면서 영험함이 대단하다고 소문도 나고요. 그런데 사실 자기한테는 무당이 될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죽은 여자 70명. 70명의 타액을 얻어내면 너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수라지는 이게 계시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자신을 찾아온 고객들을 살해하고 사탕수수밭에 묻었어요. 그리고 얼굴 방향을 자기네 집 쪽으로 해놨고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70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접대부를 불러서 살해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녀들은 실종이 된다고 한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제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지역을 더 넓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서 총 80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 기간에 실종된 게 확인돼요. 하지만 이들 모두 수라지가 살해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그 사탕수수 밭에서 뒤에 시신을 꺼냈을 때 6명의 그 동네 남성들이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명이 수라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일 돕겠다며 나선 건데 본인이 죽이고 묻은 시체를 함께 파낼 만큼 정말 대담하고 뻔뻔한 사람이었던 거죠. 와, 1997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정의 인파가 가득했고 또 저녁에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뒷목 잡는 상황이 등장했죠. 수라지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신들이 이미 백골화가 심했고 또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없었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러니까 수라지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 42명의 여성들을 다 죽였다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와, 아니 그럼 여태 자백했던 내용은 다 뭐예요? 수라지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경찰이 다 꾸며낸 일이라는 설명이에요. 앞서 자기가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재판은 중단되었고요. 추가적인 살인의 증거와 유족들의 증거를 얻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1998년 4월 수라지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그의 판결문에만 무려 363페이지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살벌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총살형을 선고받게 되죠. 아직 충격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수라지가 엄청난 연쇄살인만 건 확실하죠. 근데 이 모든 걸 정말 혼자 했을까요? 사탕수수 밭으로 피해 여성 끌고 가서 혼자 구덩이 파괴하고 묻는다? 힘들죠. 네, 공범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라지의 아내. 이 수라지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이제 친인척 관계였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내인 투미니는 듀이가 살해되던 날 수라지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매번 공범이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 듀이가 그날 워낙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탕수수 밭에 가자 하니까 당신의 아내들 중 한 명과 같이 가주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첫째 부인 투미니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범죄는 몰랐다라고 증언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날 밤 아내는 수라지를 도와 죽은 듀이를 같이 묻고 처리하는 걸 함께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이 체포된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투미니의 자백으로 밝혀졌는데 투미니 역시 사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이 나머지 2명의 아내들은 수라지의 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고 사건이 알려진 후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2008년 7월 수라지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만 59세의 나이였던 그는
총을 맞고 약 3분 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라지의 시신을 그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으려고 했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결사반대를 하는 게 당연했겠죠. 또 그러는 바람에 결국 병원 안치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공동묘지에 허름하게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와, 정말 이거는 웬만한 일본, 중국 사건보다 더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죽은 여성의 침을 마시면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 황당한 믿음에서 시작된 42건의 연쇄살인 사건. 만약 수라지가 마지막으로 살해한 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는 더 많은 여성들을 죽였을 겁니다. 70명이 원래 목표였으니까요. 인도네시아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아맛 수라지.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